여러분 안녕하세요. 2교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시 잘 쉬셨죠? 그 가설 검증하는 것 중에서 제가 피칭 강의할 때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질문들이 좋으셔서 가설 검증하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지인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모르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내가 문제 가설,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건너 소개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인터뷰 풀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번 대면 인터뷰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개수를 늘리고 하려면 가설이 검증됐어. 예를 들면 20대 21, 2, 3세 고 연령대에 예를 들면 어떤 직종이나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확실히 있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서베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베이보다 더 권장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실제 투자들이 투자할 때 검토하는 내용인데 프라이머에서 실제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거의 프라이머에 권도균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의 스티브 블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다가 권도균 대표 프라이머 치시면은 최근 인터뷰가 다 나오는데 저 권도균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 권도균 대표님이 왜 한국의 스티브 블랭크라고 불리냐면 그분이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5년인가 일하신 다음에 자기가 일하던 데이콤인가? 어디 회사에다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걸 만들자고 했는데 거기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오셔서 직접 만든 게 이니시스예요. 우리 보안 이렇게 소액 결제하다 보면 이니시스 많이 뜨잖아요. 그 이니시스랑 다른 거를 창업하셔가지고 두 개를 코스닥에 상장해서 3천억 가치 밸류로 아마 다 엑시트를 했습니다. 돈을 버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더 버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에 기여하려고 해서 프라이머라는 엑셀레이터를 만들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열 몇 팀씩을 5천만 원씩 개인 사비랑 파트너들 돈 모아서 이제 5천만 원씩 10팀한테만 꽂더라도 5억씩이죠, 상하반기. 그래서 해서 빌드업하고 뒤에 투자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프라이머가 초기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제일 앞단에 소위 말해서 사업계획서 다음에 MVP 조금 컨셉 있을 때도 투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을 지고도 투자를 하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인데 저희 300파트너스도 마찬가지지만 프라이머 훨씬 더 브랜딩이 좋으니까. 근데 그 프라이머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검토를 하냐면 실제 영상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설명만 드리면 가설 검증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랜딩 페이지를 만듭니다. 랜딩 페이지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랜딩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다 IT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만들려는 서비스의 문제 가설, 난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리고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솔루션 기능으로 풀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 거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기획 단계에서. 그거를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써서 요새 윅스나 무료 홈페이지 만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링크 다 딸 수 있는. 거기다가 그 텍스트를 얹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딴 다음에 그 링크를 페이스북 광고를 몇만 원 해서 돌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맘스올릭 베이비나 그렇게 모여있을 만한 거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남기냐면은 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서비스 만든 다음에 10% 할인을 해드리든 아니면은 저희가 그 이메일로 업데이트되는 개발 상황을 공유해드리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랜딩 페이지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검증을 하긴 했는데 20명, 30명 너무 작아. 근데 서베이를 돌리기엔 좀 그래. 그러면은 가설 검증을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돌리면은 실제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랜딩 페이지를 띄웠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링크에 호기심으로 눌렀는데 처음 보는 랜딩 페이지가 나왔는데 거기다 웬만해서 우리 이메일 주소를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절대 안 남기죠. 그 중국 해킹 사이트인지 알게 뭐야. 그래서 절대 안 남기는데 그 심리적 허들을 다 띄워놓고 이메일을 남겼다는 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가 그만큼 급한 거예요. 듣보잡 랜딩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가 이런 거 만들어준다고? 이런 거 개발 중이라고? 야,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인데? 야, 이거 나 돈 낼 생각 있는데? 라는 게 충분히 끌어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좀 위험하지만 내 고통이 더 심하니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이메일 개수가 2,000개가 넘으면 초기 가설 검증이 됐다고 프라이머가 초기에 투자를 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투자진 않아요. 근데 MVP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거 검증한 것만 가지고 제품 서비스를 만들려고 오히려 투자 자금 5천만 원을 준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할 때는 제일 기본은 대면 인터뷰와 줌 인터뷰를 통해서 표정을 관찰하고 눈빛을 보고 메모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터랙션을 따내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구간을 뜯어내서 돈 될 자를 찾는다. 코로나니까 직접 만나기 힘들면 줌으로 한다.
예, 그래서 다 체크를 한다. 검증한다는 게 1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그먼트를 좁힌다. 어떤 세그먼트가 특별히 반응이 왔다. 그럼 그 세그먼트를 통해서 서베이를 돌리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랜딩 페이지 무료로 만들어서 텍스트 얹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메일 남기는 사람들만 다시 리타겟팅 해가지고 쫓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가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계속 획득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만들 여러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들고 그냥 뿌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창업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창업해봤습니다. 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창업했는데 신용문연자 되면 그건 추억이 아닌 거죠. 예, 창업했는데 그냥 생채기만 좀 나고 뭐 손만 조금 다쳤다가 다른 재창업을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배운 것도 있고 하는데 창업했는데 팔다리가 다치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창업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번에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지금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서 한국에서도 앞에서 스몰 비즈니스 돌려가지고 안 된 다음에 크게 안 다치고 그 경험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터트린 그런 유니콘들이나 심지어 배달의 민족의 첫 서비스인 것 같죠. 배달의 민족 김봉인 대표님 인터뷰 찾아보세요. 처음에 자기가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무슨 고리랑 뭐 집게를 되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 했다가 쫄딱 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달 관련돼서 그 전단지에 막 덕적지 붙이는 문제를 풀려고 해서 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스몰 페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장 무서운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처음부터 솔루션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솔루션 개발 딱 들어가잖아요. 코딩 100줄만 짜기 시작하고 하드웨어 모건만 뜨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거의 꽂혔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옆에서 멘토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들리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걸 끝까지 가야 돼. 난 그냥 이미 마음을 굳혔어. 예, 그냥 그러고 나서 절벽 끝에 간 다음에 깨닫는 거죠. 아, 다운로드 수가 왜 100명밖에 안 될까? 왜 하드웨어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사줄까?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마케팅비만 얻으면 될 거야. 그래서 보증 얻고 1억 꽂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1억 빚을 진 다음에 갚으려면 얼마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10억 벌어야지 1억 빚 갚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1억 빚을 지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 달 매출이 3억이 들어올 게 결정돼 있으면 상관없죠. 돈 빌리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창업자는 빚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다치더라도 살짝 다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항상 가설 검증을 먼저 해서 여우처럼 간 보고 여처럼 내가 무릎까지 넣은 다음에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빠져나오고 허리까지 넣은 다음에도 아니면 바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고잉할 것 같고 컨셉 테스트가 계속 먹히면 그 다음부터 개발하고 정보까지 따서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MVP에서 반응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IR 덱도 만들어보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프로텍트 보호하면서 창업하는 게 이런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제 강의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강의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창업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주제는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 전략인데 앞부분에 제가 여기서 해야 될 내용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넘어가서 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IR 피칭 때 발표하면 투자자들이 아주 질려했습니다. 왜냐면은 플랫폼이 아니라 서비스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플랫폼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 투자들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걸음마도 못 뛰신 것 같은데 막 우사인 볼트랑 결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창업자분이 막 저렇게 열정적으로 피칭하는데 그래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공언할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중에 살아남은 데들도 있고 죽은 데들도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의 문법을 다 깨부셔가지고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던 강자들이 자기네 그런 독점적인 우위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된 비즈니스의 새로운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었을 땐 다 어떻게 됐어요? 일방향 서비스만 있었습니다. 즉 내가 고객이라는 고객군을 바라보고 다른 경쟁자들이랑 미친 듯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고객을 돈을 뺏어오는 더 매력적인 제품 서비스를 제시해서 끊임없이 광고하고 설득하고 제품 서비스 개발해서 그 고객들을 계속 잡아오는 일만 전투만 하는 게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그런 룰이었어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그걸 깨버린 거죠. 왜 깨버린 거냐?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일부러 리서치를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화적당이라는 고깃집은 한양대 앞에 있는 유명한 맛집이래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여기 한양대 학생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고기 엄청 맛있게 굽는 것 같더라고요. 이 화적당이라는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병원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걸 푸드코트라고 하죠. 뭐가
서비스고 뭐가 뭐가 서비스고 뭐가 플랫폼인지 아시겠죠? 식당을 서비스라고 부르고 푸드코트를 구내식당을 푸드코트를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빨라요. 무슨 얘기예요? 식당은 내가 여기 찾아오는 손님한테 서비스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푸드코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판매할 식당들도 이 자기 구내식당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만들어서 나는 그냥 운영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양쪽을 끌어들이게 한다고 해서 이걸 양면 시장, 양면 고객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 마켓, 플랫폼 시장을 한다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양면 사이드에 양쪽의 고객군을 끌어들인다. 수요자, 공급자를 끌어들이든 하여튼 양쪽을 다 끌어들여서 나는 그들을 이어주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서비스를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형태가 됐든 플랫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문법을 왜 깬 거예요? 기존은 고객 하나 놓고 피 터지게 경쟁해가지고 뺏어오는 게임만 했는데 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독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대부분 어떤 서비스들이에요? 페이스북, 구글,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기존에 예전에는 이름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들 다 꺾어버리고 세계 10대 기업으로 막 올라온 그런 데들이 다 플랫폼을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기존 문법을 깼기 때문이에요. 그냥 경쟁하면서 공급자로서만 있던 그런 대부분의 형태를 부셔버리고 경쟁자도 들어와. 야, 너도 들어와. 사는 놈도 들어와. 파는 놈도 들어와. 다 들어와. 생태계 만들어가지고 나는 운영만 하고 돈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를 운영하는 룰도 계속 바꿔가면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문제 발견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를 할 때는 돈 낼 화적당에서 식당 하면은 돈 낼 사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화적당에 있는 식당에 옆에 있는 예를 들면 300파톤스 고깃집이면 300고깃집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경쟁자지 그냥. 근데 구내식당이면 어떻게 신경 써야 돼요? 들어오는 식당도 신경 써야 되지. 와서 먹는 사람도 신경 써야 되지. 둘 사이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지.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지도 계속 검사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서비스가 잘 되는지도 해야 되는지. 가격이 적정한지도 계속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운영하는 역할을 오거니제이션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실제 해당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단방향 서비스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보통 다 미국에서 개념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트래디셔널한 비즈니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런 비즈니스는 제일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 머티리얼, 원자재 같은 거 또는 컴포넌트, 부품 같은 것들을 조달을 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공정을 개발하거나 한 다음에 뭘 만들어내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공하는 걸 하는 거예요. 메이드해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커스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5단계를 나눴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뭐예요? 제품 서비스의 원자재를 자기가 갖고 있건 아니면 어디서 공급받아서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프로덕트화 한 다음에 고객들만 바라보면서 고객한테 단방향으로 제공을 하고 그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광고도 때리고 마케팅 때리고 다른 경쟁자들이랑 미친 듯이 붙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경쟁 문법이었어요. 근데 이걸 깨부순 게 어떤 문법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뚱딴지같이 나오더니 서플라이 쪽이랑 디맨드 쪽을 다 생태계로 끌어들여서 여기 보시면 서플라이 아래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프로덕트, 서비스, 아이디어, 데이터, 스킬, 머니, 프로퍼티, 뭐 애드버타이징, 인포메이션, 컨텐트, 앱 다 싹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서플라이군으로 잡고 디맨드, 소비하는 수요 측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나 인더비주얼이나 빅 오거니제이션이나 아니면은 스몰 오거니제이션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무슨 온라인 서비스나 우리가 수요처라고 볼 수 있는 데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를 뭐라고 불러요?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방향으로 나는 얘 고객만 속된 말로 잡으면 돼. 그래서 얘를 위해서 서비스만 계속 원자재 싸게 조달하고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격 낮춘 다음에 판매할 때 이윤을 많이 남기고 경쟁자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이런 새로운 걸 하고 경쟁자가 이런 컵케이크를 만들었으니까 난 딴 거 만들고 얘한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그렇게 막 피터지게 해서 무한 경쟁으로 간다면은 플랫폼은 그게 아니라 다 들어와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서비스하고 그 뭐죠? 애플 뭐죠? 제가 애플을 안 써가지고 아무튼 안드로이드 서비스랑 그 구글 안드로이드 그거랑 이제 애플 쪽 그것처럼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들을 다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앱스토어. 네, 감사합니다 최현일 대표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품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든다고요. 그러면은 플랫폼이 왜 무섭냐? 경쟁자가 있는 단방향으로 할 때는 경쟁자는 있지만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플랫폼은 어때요? 하나의 플랫폼이 자리를 딱 잡잖아요. 걔가 아도를 친댄다. 걔가 독점을 합니다. 독점을. 예. 그래서 다 싹쓸이를 해요.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지식 쪽에 관련돼서 그 서비스 지식을 검색하려는 사람들이랑 공급받으려는 사람들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광고 모델을 붙이고 했을 때 검색을 전 세계를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국내 검색 시장을 통폐합해버리니까 다음이 힘을 못 쓰고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 고래가 새우한테 잡아먹혔다고 하죠. 카카오가 오히려 성장해가지고 다음을 인수합병 해버린 다음에 카카오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독점을 해버리는 거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그중에서 꺾여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꺾였냐면 독점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서 주가가 꺾이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것들은 그렇게 양쪽의 생태계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전체 시장을 하나로 통폐합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힘이 너무 큰데 법률적으로 그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못 쫓아가는 거죠. 플랫폼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점점점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화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켜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증권위원회가 이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네가 돈 많이 벌고 뭐 혁신적인 건 알겠는데 네가 뭔데 그 기존의 국가 룰을 따르지 않고 증권법을 따르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두들겨 맞으니까 한 발 물러섰는데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진 않죠. 자기가 트위터를 구매한 다음에 트위터 구매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15조 원인가 10조 원을 마련했어요. 아예 그냥 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거를 자기 미디어로 쓰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미국 정부에서 태클을 거니까 이런저런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풀겠다라고 해서 서로 지금 그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이 갖는 서비스의 위력은 이쪽으로 큽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플랫폼 서비스를 대표님들이 다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플랫폼은 최강자가 통폐합하게 돼 있습니다. 버티컬로 여러분들이 쪼개가지고 이 버티컬의 플랫폼은 내가 잡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세그먼트를 잡아서 거기에만 통폐합을 하고 이미 통폐합이 먼저 돼 있는 데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통폐합이 안 된 버티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플랫폼 서비스가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커뮤니티나 니치를 빌드한다는 건 커뮤니티, 운영자처럼 공급자랑 수요자 사이의 정보나 트랜잭션이나 서로 이제 계속 이제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그 안에 운영 룰을 바꾸거나 더 그걸 촉진할 수 있는 도구를 집어넣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룰이라고 되어 있죠. 룰을 세팅한다는 거. 그 다음에 Simplify Transaction이라는 거는 거래를 단순화하는 거예요. 즉 그냥 공급자랑 수요자랑 만났을 때는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우리 플랫폼 내에서는 한 10단계 거쳐야 될 거를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공급자랑 수요자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해주든 어떻게 하든 혁신을 하든 기술을 쓰든 10단계로 따로 만나면 10단계를 거쳐야지 서로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걸 3단계로 줄이면 우리 플랫폼에 락인 될 수 있겠죠. 딴 데 못 빠져나가고. 그래서 플랫폼들이 그런 걸 제공해야지만 락인이 되는 거예요. 딴 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번 들어온 고객은 개미지옥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서 그 플랫폼이 점점점 시장을 잡아먹고 위너 테이크스 올처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디맨드라는 건 수요를 자기가 촉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되는 걸 매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를 할 때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건 약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공급자, 수요자 다 모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양쪽을 동시에 조금씩 모을 거냐? 아니면 이 버티컬은
공급자를 먼저 쫙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공급자 만나고 싶어서 수요자 달려들게 만들 거냐, 아니면 이 플랫폼은 버티컬은 수요자를 먼저 쫙 모아놓은 다음에 공급자들이 여기 다 모아놨네 하고 달려들게 만들 거냐라는 건데, 이건 산업군별로 다 전략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키워드 하면은 인터넷에 정보가 많고, 자기가 해당되는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잘 모르는 건 주변에 물어보고 제가 아는 건 바로 회신을 드릴게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가 매력적인 거는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시장인 거예요. 이 생태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전통적인 플랫폼 시장의 강자는 미국에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트랜잭션, 거래를 플랫폼화한 것 중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쪽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스 된 것들이나 마켓플레이스는 이베이나, 이베이 팔렸죠, 에어비앤비나, 커뮤니케이션은 뭐 행아웃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페이먼트는 뭐 페이팔이나 뭐 마스터카드 그런 거 생태계들 만든 걸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은 기존에 있던 트랜잭션을 플랫폼화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게 아니라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존에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생태계라든가 아까 그 뭐 앱스토어 생태계라든가 그런 걸 만든 것들, 또는 프로세서들을 위한 인텔이나 ARM이나 이런 것들, 또는 엔비디아 같은 칩을 만들던 칩을 만들던 회사들도 플랫폼을 다 만들어서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경쟁자도 들어오고 수요 고객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너네 다 내 거야. 나는 이제 관리해주고 운영하면서 이 시장을 다 가져갈 거야. 라는 거인들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하는 그쪽에 그 플랫폼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쪽에는 AWS나 기타 등이 있겠죠. 브라우저 쪽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그 크롬도 제일 처음에 진입할 때는 고생을 좀 했죠. 익스플로러가 이미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 깨부시고 지금은 크롬이 다 평정을 했죠. 그런 식으로 헤게모니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게,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는 게 플랫폼 시장의 어떤 그런 독특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세그먼트의 플랫폼을 독점하려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투자를 빨리 받아서 빨리 몸집을 키워서 이 관련된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락인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도 이해하시면 되고, 네, 벌써 46분이네요. 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케이스를 가져온 게, 여러분들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스푼 라디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푼 라디오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한국보다는 동남아시아의 유명한 서비스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라디오 버전의 유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전의 유튜브라는 건 뭐냐면, 유튜브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을 다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의 라디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스푼 라디오라는 걸로 누가 만들었냐? 이게 벌써 한 2년 전 데이터인데, 2년 전에 이미 675억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때 매출이 220억이었을 거예요. 지금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스푼 라디오라는 영상을 보시면 창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예, 이분은 제가 책을 그동안 2권을 썼는데, 핸디캡 마케팅이라는 책이랑, 그 다음에 비매품으로 실험실 창업용어 랩투 마켓이라는 걸 써서 이제 그 서점에 배포된 건 핸디캡 마케팅이라고 2014년인가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때 이 분이 초기에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분이랑 블로그로 글도 주고받고 했어요. 그때 더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저도 스푼라디오에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중간에 이제 저도 바쁘고 이분도 한번 사업이 망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도 단기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금융감독원 다 설득해서 한 다음에 서비스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토스도 플랫폼화가 됐어요. 토스 써보신 분들은 들어가면은 난리도 아니죠.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한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그게 플랫폼화 되는 거예요. 토스도 뭘 원하는 거예요?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니를 다 들어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스가 기업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송금만 하는 거면은 그렇게 기업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몇 조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토스를 깔보고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은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근데 토스가 토스 은행도 만들었죠. 토스 증권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끝나면은 서비스로 끝나는 건데, 다른 은행들이나 다른 증권사들이나 다른 보험사들 다 입점시켰어요. 토스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 거기서 내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40몇 군데 동시에 돌려가지고 어디가 되고 안 되는 건지 바로 보여주죠. 그게 플랫폼의 위력이에요. 그럼 토스의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원래는 매출이 없었죠. 손실만 어마어마하게 봤죠. 토스 매출의 근간은 뭐예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토스한테 예전에 좀 고압적인 자세로 향하셨던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제발
입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토스가 20, 30대 MZ 유저들을 다 집어삼켰기 때문이에요. 2030한테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다 토스를 쓰네?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때려봤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다 토스 쓰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토스에 붙어야 돼. 야, 토스가 지금 다 2천만 명 가지고 있어. 토스랑 안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다 UX, UI 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2030이 떠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고객이 나가지도 않으니까 이제 토스가 패권을 장악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님이 최근에 뭐도 해요? 스타트업 오디션 프로그램 런칭했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TV 보시면 TVN인지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토스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제가 토스 광고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승원 대표님이랑 몰라요. 근데 너무 혁신을 잘하고 계셔서 그 토스 오디션 비슷하게 뭐 만들었어요.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주차별로 해서 이제 녹화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시면은 그렇게 온갖 역경을 이기고 올라온 대표님이 투자 피칭 대회 같은 걸 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꼭 보시길 권하고 저도 볼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토스도 그래서 지금 플랫폼화 된 거예요. 근데 이 스푼 라디오도 처음에는 배터리 교환해주는 서비스, 그냥 서비스를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한 케이스가 너무 가슴 아파요. 망한 다음에 팀원들이 월급을 10분의 1밖에 못 준다고 했는데도 더 끝까지 해보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여기서 우리가 관두기에는. 그래서 다시 고객 개발처럼 밖에 나가서 get out of the building에서 고객들을 만나서 자기네가 풀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 문제를 추려가지고 좁힌 게 고객들이 라디오 버전의 유튜브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막 뜯어고치고 기능을 52번 뜯어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매출이 200억이 된 스토리가 이 영상 11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티타임 때 이걸 보시면 너무너무 흥미진진한데 대표님들이 이걸 다 보실 거면 강의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찢어갖고 왔어요. 보시면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억대빚 실패해서 만든 글로벌 1000만 다운로드 앱. 이 최혁재 대표님인가? 이 대표님 표정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미 투자 670억에 매출 220억이니까 지금 훨씬 더 컸을 텐데 표정을 보면 밝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한번 너무 심하게 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로서 항상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고 있어도 사업이랑 언제 한순간에 끝날지 모르니까. 여기 보면 영상 찢어왔어요. 사업 구매했던 게 2012년도고 이분 형제 창업자입니다. LG전자에서 형이랑 동생이 다 앱 개발하던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이런 세대가 아니겠지만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다 뒤를 벗겨내는 핸드폰을 썼을 거예요. 핸드폰 이렇게 배터리 갈아 끼우는. 그래서 충전하고 다시 하느라고 번거롭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만땅이라는 걸 해서 이때 당시 미친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다 배터리 쓰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를 다 썼다고 앱에다 하면 거기다가 충전된 배터리를 사람이 갖고 가서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은 미친 짓 같잖아요. 그런 걸 누가 쓰겠어라고 했는데 다 미쳤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고객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 고객 개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가설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웠느냐? 야,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을 때 가장 속이 타고 가장 힘들 만한 고객군이 누굴까? 다 적어보자. 다 쭉 적어보다가 너무 어이없지만 너무 현실적인 고객군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첫 고객을 누굴 잡았냐면 홍대 클럽 앞에서 여자분들한테 번호를 받으려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분들이 제일 핸드폰 충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검증하려는데 앱은 필요 없겠죠. 몸으로 뛴 거예요. 홍대 앞에 겨울에 저 추운데 고릴라 탈을 뒤집어 쓰고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된 거 몇십 개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 나와서 클럽 앞에서 배터리 충전 안 돼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분들한테 가서 충전된 거 그 기종이냐 이거 있다. 지금 서비스 기간이니까 무료로 아마 제공했을 거예요. 그렇게 써봐라라고 해서 반응을 보는데 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하는 미친 짓을 보고 창업은 원래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미친 짓 하는 걸 보고 초기에 이런 팀이면 뭐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본엔젤스의 강석훈 지금은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국에서도 좋게 봐서 미국의 500 스타트업이라고 IR 피칭에서 할 때 미국에서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엑셀레이터 중에 전 세계 탑이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주황색 로고를 박은 엑셀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넘버 2인데 거의 비슷한 레벨인 505 스타트업, 500 스타트업인데 그 둘 중에 505 스타트업의 한국 지사에서 이 발표를 보고 미국에 가서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갔어요. 505 스타트업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가면은 저기 사진 찍는 그런 창업자 친구들 중에 한 달 뒤에 뭐 자기 막 1000억 투자 받았다는 애들 나오고 뭐 6달 뒤에 나 1조 유니콘 됐어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뭐랄까
업이 됐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시장 조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안 됐어요. 미국에 접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투자들도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채널을, 마케팅 채널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그 편의점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한 몇억 원씩 사놓은 다음에, 편의점은 다 이미 마케팅 채널로 박혀 있잖아요. 편의점이랑 제휴를 하고 앞에다 만땅 플랜카드를 다 걸고, 그래서 이제 그 근처를 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이미 재고로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교환해주고 이제 비용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편의점이랑 같이 하는 계약도 다 맺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체 계약을 했고 투자도 줄을 섰는데 한 방에 끝났죠. 네. 뒤를 벗겨낼 수 없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이, 여기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기 만땅을 만들었던 데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주요 모델들이 뒤를 벗길 필요가 없게 아예 막아버리니까 이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투자들이 얼마나 냉정하냐. 바로 투자 계약 다 취소해버리고 편의점도 다 안 하겠다고 하고. 왜? 망할 게 뻔한 서비스한테 인간적인 정으로 해서 계약을 누가 유지해 주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갑니다. 네. 사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 가서 배운 게 있는데 쏟아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해서 팀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근데 미국 가서 배운 것도 있고, 미국 가서 배운 게 고객 개발이랑 지표, 아까 보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써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팀원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 10분의 1만 받고 1년은 다닐 수 있어. 또 나는 20분의 1만 주면 1년은 다닐 수 있어. 내가 알바할게. 그런 정말 인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떠나지 않고 이제 임원분들이 월급을 많이 줄었겠죠. 임원분들이 거의 한 10% 20%만 받고 실무진들은 그래도 한 60, 70%는 받았겠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깁니다. 팀이 깨지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토스랑 똑같아요. 자기가 풀고 싶었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야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지 get out of the building을 하자. 미국에서도 그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보내서 고객을 만나고 100개를 검토한 다음에 3개 정도로 추렸어요. 추린 다음에 기준이 뭐였다고 나와 있어요. 영상 지금 화면에. 우리가 아이템을 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문제 가설을 먼저 검증한다고 했죠. 문제 가설만 먼저 검증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설이 검증된 다음에도 MVP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MVP 컨셉을 가지고 이 기능이면 맞아 네가 원하는 게 그 테스트를 또 지난하게 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 기능의 반응을 보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대표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업을 하고 싶을 때는 저도 2014년에 IoT 농장 창업하기 전에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2천억 정도 상학연구나 공무원역 운영을 했는데 창업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누구 밑에 있지 않겠구나.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순수한 마음일 테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창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창업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는 내가 위에 회사의 사장이 저기 대외 고객들을 만나고 나는 거기서 쪼개진 일을 하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업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어도 망하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선택할 권리도 나한테 없어요. 나는 인공지능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불편하대. 그럼 나는 인공지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풀고자 하는 문제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 만들고자 하는 기능도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돈을 안 내겠대. 사람들 원하는 기능을 해야 돼. 마케팅 방법이나 마케팅 문구도 나는 이 문구가 좋은 것 같은데 안 먹혀. 뜯어 고쳐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했더니 좀 읽어봐줘.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직장인에 비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돈과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잘 돌아가면은 엄청난 자유시간을 얻겠죠. 그 다음에 실무진한테 많이 맡길 테니까. 그것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창업은 그런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 문제도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MVP도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설만 세우고 만나서 계속 도장 깨기 하면서 상대방 돈을 낼 사람이 원하는 문제로 좁혀가고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원하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팀도 아이템을 자기가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보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앱을 만들 수 있으니까 베타 버전 가볍게 3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자기네들은 스푼 라디오가 잘 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스푼 라디오 반응이 제일 처음에 많이 나와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게 그 스푼 라디오의 반응을 보였지만 거기에 어떤 기능을 넣어야지 사람들이 돈을 낼지는 이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매주 갈아엎었습니다. 기능을. 매주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앱을 올린 다음에 앱의 기능을 일주일에 해본 다음에 사람들이 다운로드나 액티베이션 하는 지표가 낮으면은 갈아엎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기능 버리고 딴 것도 하고. 그래서 52번 뜯어고치다 찾아낸 돈 낼 만한 기능이 뭐예요? 성과를 했던 업데이트가 라디오 생방송 기능 만들었던 거랑 그 다음에 생방송 후원하기 기능.
듣고 나면 콜럼버스 달걀처럼 그런 생각 듣지 않아요? 야, 저거를 무슨 52번이나 뜯어고치고 알아. 그냥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품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라 컨셉을 계속 찔러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스타트업은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쏘고 아니면 빨리 걷어들이고 다시 다른 방향 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스타트업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쏠 때 돈을 쓰지 않고 머리와 시간과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뒤쪽에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상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맨 니즈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 곰이라는 거는 요 설명 생각할게요. 네, 시간이 지금 거의 3시가 다 돼서 네,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피싱 전화 하도 많이 해서 전화 모른 전화 안 받는다고 저 욕하시면 안 돼요. 문자 보내시거나 메일 보내시면 48시간 내로는 한양대에서 교육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회신을 드릴 거고 너무 수고하셨고 토요일 날 너무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뵐 때는 더 좋은 인연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못 봐서 너무 아쉽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